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 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무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무를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무를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무를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의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보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보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신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아시죠? 신장 기능에 도움을 주려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맥주 같은 거품이 일어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잦은 배뇨감이나 어떤 걸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쉽게 잘 부으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런 증상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신장 기능이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그뿐만 아니라 신장에 안 좋은 음식과 신장에 도움을 주는 음식까지 신장에 대한 많은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해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음료에서 나온 노폐물과 과도한 물을 처리하고 이를 소변을 통해 배출을 하죠.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의 전해질 농도를 조절해서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다시 말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게 되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뼈 문제 등등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신장이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신장은 배뇨의 역할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또 촉진을 해요. 빈혈도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신장은 뼈의 성장과 유지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장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첫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라는 단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신부전은 쉽게 말해서 신장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체내 노폐물과 우리 몸의 수분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 신부전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급성 신부전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성 신부전은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걸리는 질환 두 번째, 신장결석이에요. 이 신장결석은 신장에서 형성된 단단한 결석이 배뇨에 방해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에요. 신장결석은 우리 소변이 농축될 때, 즉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염분이 과도하게 많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석이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으면 통증이나 혈뇨를 유발할 수 있고, 큰 결석은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신장결석이 생기게 되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배뇨할 때 통증 심하면 구토나 고열까지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신장결석이 생기게 됐을 때 미세한 결석은 물을 자주 드시고 많이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면서 배출이 될 수 있지만, 큰 결석은 충격파 쇠석술이나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만성 신장질환입니다. 이 만성 신장질환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 만성 신장질환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못하니 독소가 쌓이겠죠. 부종이나 피로감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 신장질환은 신부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결국에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장질환이 더 진행되면 신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장기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겠죠. 심장, 뇌, 혈관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 신장 건강 꼭 챙기셔야겠죠. 몸이 찌뿌둥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부었을 때, 혹은 거품이 많은 소변을 봤을 때, 저는 내 신장이 괜찮은가 하고 걱정이 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나의 신장은 건강한 건지 아니면 질환이 생겼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종이에요. 손과 발이 자주 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많아진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이때 신장이 손상되면 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과도한 수분과 염분이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 혈관 내의 압력도 높아질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 몸에 축적된 액체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조직에 쌓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발목이나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러한 부종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죠. 부종이 지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이 기능을 저하시킬 때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 몸이 점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신장이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어서 빈혈도 발생할 수 있고, 빈혈이 생기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예요. 신장이 망가질 경우 소변의 양이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의심도 해봐야 돼요. 또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원래의 밝은 노란빛이 아닌 붉거나 갈색을 띠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므로 꼭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돼서 피부 가려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을 필터링해서 노폐물, 요소, 크로아틴과 같은 독소를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신장이 필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들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이동하면서 가려움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발생하기도 해요. 신장이 손상되면 인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물질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축적되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히스타민은 신장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예전처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먹는 것도 가려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신장이 안 좋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게 하는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4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줘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신장이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양의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겠죠.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 있죠.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소금 간을 아주 적게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이 알맞게 되어 있는 국 혹은 평소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먹는 국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한 국은 액체라서 쉽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체내 염분 농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드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도, 되도록이면 국이나 탕, 찌개는 멀리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고칼륨 식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맞아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예요. 심장, 근육, 신경, 이러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이로 인해서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고칼륨혈증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칼륨 농도를 유지시켜서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과도하게 축적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칼륨이 많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또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장질환 환자는 나트륨 배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나트륨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증가돼요. 이로 인해서 부종과 혈압까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부종이나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유발할 수가 있고,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니라 가공식품에는 보존료, 색소, 감미료, 인공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염증과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 또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고단백 식품이 신장질환 환자한테 좋지는 않아요. 신장이 단백질 대사 부설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요소랑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화합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이 질소화합물들을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질소화합물이 축적돼서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배설이 어려워져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과량 함유된 붉은 고기와 같은 가공육, 달걀, 치즈, 우유, 해산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음식이 신장에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입니다. 오이가 신장에 도움을 준다니 참 의외죠. 이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요. 그리고 칼륨은 낮아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오이의 약 95% 정도는 수분인 거 아세요? 이로 인해서 이 오이는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배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신장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해요. 또 이 오이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염증성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신장질환에서 염증은 주요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오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탁월한데 오이의 낮은 나트륨 함량으로 신장이 과도한 염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신장을 조금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풍부한데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줘서 신장질환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채소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은 식품인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 칼륨이 계속해서 몸에 쌓이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양배추처럼 칼륨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식품은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쉬게 만들어주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효능을 발휘하죠. 또한 이 양배추는 비타민 C, E,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신장을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해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장에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이 축적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양배추도 신장질환에 예방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겠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가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 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에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 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강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주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